계집녀는 뻣뻣해서 안 된다. 네 남편한테 가서 허리나 흔들어라라며 여군 중령을 희롱하던 비리 대령이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새3 스타 계급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거대한 삼각형의 무궁화 회관을 중심으로 수많은 건물이 위엄을 자랑하는 이곳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작전과 행정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추였다. 육군본부 군수사령부 소속 한설린 중령. 그녀는 계룡대에서 얼음송곳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차가운 눈매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 없는 태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날카로운 업무 처리 능력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 설린처럼 눈 속의 기린같이 고고하고 비현실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그녀는 군수사령부에서도 가장 민감한 자료를 다루는 특수물자 분석과 소속이었다. 보직은 과장이었지만 그녀의 책상에는 항상 사령관 직보 라인의 붉은색 전화기만 놓여 있었다. 그녀의 진짜 업무가 단순한 물자 분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한중령. 군수사령관육군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인천으로 가야겠다. 한설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모니터에 떠있던 수십 개의 복잡한 유류 흐름도가 그녀의 안경에 비쳤다. 제17보병 사단입니다. 맞다. 번개부대. 사령관이 지도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를 가리켰다. 수도권 방어의 핵심이고 물자 소모량도 가장 많은 부대 중 하나지.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계속 올라온다. 사령관은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제17사단 분기별 유류 및 정비 부품 소모 현황 불일치 보고. 수치상으로는 거의 매일 전차대대가 기동 훈련을 한 수준이야. 그런데 실제 훈련 일지는 그 절반도 안 돼. 연료가 증발하고 있어. 한설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현지 감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다. 사령관이 혀를 찼다. 사단 군수 참모가 아주 깐깐한 인물이야. 마테오 대령이라고. 육사 출신에 인맥 좋고 일처리 확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어. 그 친구가 보낸 소명 자료는 완벽해. 서류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지. 그래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렇다. 마 대령은 서류의 신이야. 서류로 그를 잡을 순 없어. 하지만 한중령은 숫자가 아닌 흐름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번엔 정기 감사가 아니라 군수 효율화 컨설팅 명목으로 가라. 조용히 그리고 깊게 파봐. 알겠습니다. 한설리는 경례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다. 그녀가 나간 뒤 사령관은 보안 전화기를 들고 국방부 장관실 직통 라인에 연결했다. 장관님, 저 군수사령관입니다. 네. 호국께서 방금 출발하셨습니다. 목적지는 인천입니다. 호국은 계룡대에서 단 한 사람, 한설린 중령을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국방부 직속 호국감찰사령부의 사령관, 육군 중장 한설린. 대한민국군 전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창설된 비밀 조직의 수장. 그녀는 군의 가장 어두운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낮추고 적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번 목표는 인천의 17사단, 그곳의 황제 마테오 대령이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제17보병사단 사령부. 이기고 또 이기는 번개부대라는 슬로건이 정문에 힘차게 걸려 있었다. 수도 서울의 서측방을 방어하는 핵심 부대답게 부대 내부는 긴장감과 활기가 넘쳤다.
한설린 중령은 감찰부가 아닌 일반 컨설팅 방문객 자격으로 사단장 소장에게 신고를 마친 뒤 곧장 군수참 모실로 향했다. 허허, 이거 귀한 분이 오셨네. 문을 열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사단 군수참모 마테오 대령이었다. 50줄에 가까워 보였지만 다부진 체격과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은 그가 왜 이 사단에서 황제로 불리는지 짐작하게 했다. 그는 육사 출신 특유의 오만함과 야전 지휘관의 거침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육군본부에서 중령님이 직접 행차하시다니 이거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봅니다. 마테오 대령은 악수를 청하며 한설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군수 효율화 컨설팅 차 방문했습니다. 군수사령부 특수물자 분석과장 한설린 중령입니다. 한설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아, 특수물자? 그거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 노름이나 하는 곳 아닙니까? 마 대령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자기 자리에 털썩 앉았다. 여기 인천은 말입니다. 한중령. 계룡대처럼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코앞이 바다고 조금만 넘어가면 적들이야. 우린 서류가 아니라 실전으로 군수한다고. 실전일수록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요청드린 최근 3개월간의 유류 입출고 원장과 실제 운행일지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마 대령은 귀찮다는 듯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군부대 사무실 내에서는 금연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규칙이 통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지는 않고 잘근잘근 씹으며 말했다. 한중령.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저기 김대위. 그가 소리치자 사무실 구석에서 안경을 쓴 젊은 대위가 황급히 달려왔다. 예, 대령님. 육본에서 오신 한설린 중령님이신데 컨설팅차 오셨단다. 우리 부대 군수 자료가 궁금하시다니 자네가 안내 좀 잘해드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위 마 대령이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부대 자료는 전부 대외비인 거 알지? 특히 서류 원본은 함부로 반출되면 안 돼. 혹시라도 한 중령님이 실수로라도 서류를 훼손하시거나 하면 자네가 책임져야 해. 계룡대에서 오신 여자분이라 험한 야전 서류는 잘 모르실 테니 자네가 옆에서 잘 보필해드리고. 그는 여자분과 보필이라는 단어에 노골적인 힘을 실었다. 한설린을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김대위를 감시자로 붙이겠다는 뜻이었다. 김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름은 김유신. 이름과는 달리 겁이 많아 보였지만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한 중령님 이쪽으로. 자료는 창고에 있습니다. 한설린은 마테오 대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김대위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마테오 대령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계룡대에서 할 일이 없으니 별걸 다 보낸다니까. 쯧쯧. 한설린의 차가운 눈이 순간 번뜩였다. 황제는 생각보다 더 오만하고 더러웠다. 17사단 군수창고는 거대했다. 하지만 김유신 대위가 안내한 자료실은 창고 한 구석에 있는 먼지 쌓인 작은 방이었다. 저 중령님, 여기가 최근 자료 보관실입니다. 마 대령님 지시로. 원본은 여기서만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한설린은 망설임 없이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김대위는 그녀가 서류를 만질 때마다 움찔거리며 눈치를 봤다. 김대위, 마 대령이 무섭습니까? 예. 아, 아닙니다. 그냥 원본 서류라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한설린은 더 묻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과연 마테오 대령의 말대로였다. 서류는 완벽했다.
유류 출고량, 차량 운행거리, 훈련 일지, 심지어 정비 내역까지. 모든 숫자가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부자연스러웠다. 모든 정비 부품의 소모 주기가 정확히 일치해. 이건 현실에선 불가능해. 누군가 작정하고 숫자를 만들었다는 증거다. 그녀는 전혀 다른 서류를 요청했다. 김대위. 유류 탱크로리 운전병들의 배차 일지와 위병소 출입 기록을 가져다 주세요. 예. 그건 군수 자료가 아니라 수송부와 헌병대 자료입니다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한설린의 단호한 태도에 김대위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가지러 뛰어갔다. 그녀가 자료실에 홀로 남자 마테오 대령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고 한중령. 아직도 이러고 있었나? 그는 과장되게 먼지를 터는 신용을 했다. 이런 험한 데는 우리 같은 야전 군인들이나 있는 곳인데. 여자분 고운 손에 먼지 다 묻겠네. 업무 중입니다. 업무? 마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한중령. 내가 육사 선배로서 충고하나 하지. 군대라는 데가 말이야 서류로 굴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특히 여군이 이 바닥에서 버티려면 저기 계룡대에 앉아서 펜대 굴릴 게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잘 알아야지. 그가 한설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컨설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둘러보고 보고서 예쁘게 써서 올려. 괜히 현장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게 한중령 신상에도 좋을 거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대령님의 현장이라는 곳이 숫자를 조작하고 유류를 빼돌리는 곳입니까? 한설린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순간 마테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서류가 너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현실과 다르게. 이 여자가 진짜. 마 대령이 이를 갈았다. 당신 지금 상관한테 대드는 건가? 계급장 떼고부터? 어디서 중령 나부랭이가 그것도 여자가. 그때 김대위가 서류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네 대령님. 한중령님. 여긴 어쩐 일로. 마 대령은 헛기침을 하며 구겨진 표정을 풀었다. 아니. 한중령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차 들렀지. 김대위 잘 모셔. 나는 바빠서 이만. 그는 한설린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툭 치고 지나갔다. 한설린은 그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김대위가 가져온 서류를 펼쳤다. 위병소 출입 기록과 배차 일지. 찾았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유류 탱크로리 배차 일지에는 A지점 유류 보급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위병소 출입 기록에는 같은 날 같은 차량이 A지점이 아닌 부대 밖 B게이트를 통해 나갔다가 2시간 뒤에 복귀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B게이트는 민간 업체들이 드나드는 군납 전용 게이트였다. 서류의 신 마테오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헌병대의 출입 기록까지는 미처 손보지 못한 것이었다.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다. 한설린 중령은 밤새 잠들지 않았다. 17사단 임시 숙소의 차가운 책상 위 그녀의 보안 노트북 화면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의 위성 지도와 등기부등본 자료들이 빽빽하게 떠 있었다. 마테오 대령이 감추려 했던 B게이트. 그곳은 민간 군납업체 전용 출입구였다. 그리고 그 게이트의 출입 기록에 등장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목적지는 서류상 A 훈련지가 아닌 인천항 근처의 한적한 공업단지 내 대성자원이라는 유령 회사였다. 서류의 신이라 불리는 마테오는 완벽한 조작 서류를 만들었지만 수백 번의 실제 이동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수송부와 군수창고의 기록은 모두 맞췄으나 사단 사령부의 다른 축인 헌병대의 위병소 출입 기록까지는 완벽하게 손보지 못했다.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릴 첫 번째 구멍이었다.
그녀가 막 대성자원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려던 이른 아침 숙소의 인터폰이 거칠게 울렸다. 한중령, 지금 당장 본관 뒤편 연병장 구석 흡연구역으로 나와. 수화기 너머로 마테오 대령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식 보고 라인이 아닌 비공식적인 호출. 이것은 명백한 협박의 시작이었다. 한설리는 말없이 전투복 상의를 챙겨 입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황제가 드디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본관 뒤편의 흡연구역은 17사단 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이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연병장 구석, 낡은 시멘트 벤치 두어 개가 전부였다. 아침 안개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마테오 대령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는 폭군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젯밤 김유신 대위처럼 겁에 질린 표정의 군수과 상사 한 명이 서 있었다. 아주 바쁘신가 봐, 한중령. 내가 직접 행차해야 얼굴을 뵐네. 마테오가 입에 문 담배를 질겅거리며 말했다. 그는 한설린이 다가왔음에도 부동자세로 경례조차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설리는 그의 계급을 무시하는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얼음 송곳 같은 시선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무슨 일? 마테오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어젯밤에 위병소는 왜 들쑤시고 다녔어? 헌병대 놈들한테 뭘 캐고 다닌 거냐고.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고함으로 바뀌었다. 어젯밤 그녀의 행적을 누군가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이 틀림없었다. 군수 효율화 컨설팅의 일환입니다. 모든 물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제 임무입니다. 임무. 마테오가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그는 한설림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위압적인 체격으로 그녀를 찍어 눌렀다. 그리고는 희뿌연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정통으로 내뿜었다. 이봐, 한중령. 계룡대에서 펜대나 굴리던 년들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여기 인천은 내 나와바리야. 내가 27사단 군수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내년 같은 게 함부로 쑤시고 다닐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입에서 저속한 단어들이 여과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계집년은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들어. 그의 고함에 주변을 지나던 병사들 몇몇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마테오는 그것을 즐기는 듯 했다. 내가 육본에서 누굴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17사단장님은 물론이고 저 위에 3군단장님까지 나 마테오 없으면 군수 안 돌아가는 거 다 알아. 근데 어디서 굴러먹던 중령 나부랭이가, 그것도 여자가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한설리는 그가 발악하는 동안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그의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동공이 확장되고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탄로 날까봐 두려워하는 자의 전형적인 방어기제다. 그가 언급한 사단장, 그리고 군단장. 비리의 연결고리가 최소한 군단급까지 이어진다는 강력한 자백이다. 그녀의 침묵이 마테오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눈깔 똑바로 떠라. 아주 산에 잡아먹겠네. 당신 침대 위에서도 그렇게 뻣뻣하게구나. 그것은 군인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 자체를 말살하는 발언이었다. 옆에 서 있던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니까 아직 중령밖에 못 단 거야. 여자가 군대에서 별 달고 싶으면 말이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때울 줄도 알아야지. 알아들어? 마테오가 손가락으로 한설린의 가슴팍을 툭툭 건드리려는 저열한 신용까지 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말이야, 저기 전투 지휘실이 아니라
장군님들 술 따르는 접대실에나 어울려. 어디서 감히 신성한 군복을 입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설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테오의 폭언을 잘랐다. 마테오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마테오도 순간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다. 군형법 제92조 2육 성희롱.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지금 이 순간 대령의 모든 발언은 이 두 가지 조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지금. 하지만 한설리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저는 지금 대령의 그 저속한 입을 단속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녀는 마테오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섰다. 오히려 마테오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대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방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게이트. 그리고 대성자원. 이 두 단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네. 내년이. 마테오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대성자원이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대령. 당신의 그 격렬한 반응 덕분에 제 조사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에이, 이년이 감히 나를 떠봐? 마테오의 굵은 손이 그녀의 멱살을 잡기 위해 허공을 갈랐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 대령? 그때 본관 쪽에서 달려온 사단 참모장 대령이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아침 순찰을 돌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참모장님. 하하. 마테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사람 좋은 웃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아이고 오해하셨습니다. 육본에서 오신 우리 한중령님이랑 아침부터 업무 토의가 너무 격렬했네. 그치 한중령? 그는 한설린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퍽 소리가 나도록 치며 친근한 척했다. 한중령.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아주 열정이 넘쳐서 좋아. 근데 너무 과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 바쁜데 그만 가보라고. 참모장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육사 동기인 마테오의 말에 더 무게를 두는 듯 했다. 한설리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그가 쳤던 어깨를 가볍게 털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경례도 없이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마테오의 도끼 어린 시선이 꽂혔다. 황제는 방금 자신의 영린을 건드린 계집년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장 잔인한 방법을 고르고 있었다. 한설린 역시 알고 있었다. 마테오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감찰관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바였다. 적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얼음 송곳 한설린의 사냥 방식이었다. 그날 밤 17사단 숙소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한설린은 마테오의 노골적인 협박 이후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숙소 창밖으로 사복 차림의 헌병대원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마테오가 자신의 수족을 풀어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커튼을 치고 방 안에 불을 껐다. 마치 겁을 먹고 숨어버린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어둠 속 그녀의 보안 노트북은 대성자원과 연결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추적하며 불을 뿜고 있었다. 마테오의 비자금 흐름이다. 인천항을 통해 군수품을 빼돌리고 그 대금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그녀가 거대한 자금 세탁의 흐름을 거의 다 파악했을 무렵 자정이 넘은 시각. 방문을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하게 두드렸다. 노크 소리가 아니었다.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절박한 소리였다. 한설 LI에는 즉시 노트북을 끄고 허리춤에 권총 안전장치를 풀었다.
마테오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었다.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김유신 대위입니다. 중령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밖에서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겁에 질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설리는 잠시 망설이다 권총을 등 뒤로 숨긴 채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유신 대위가 굴러 들어오듯 방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 문을 잠갔다. 그는 군복도 아니었다. 허름한 활동복 차림이었고 얼굴 한쪽이 심하게 붓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김대위 진정해. 무슨 일이지? 마 대령이 전부 알았습니다. 김유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오늘 낮에 중령님이 대성자원을 언급하신 것 때문에 마 대령이 내부 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원본 장부 파일을 제 컴퓨터에서 발견했습니다. 한설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원본 장부. 마 대령이 저를 자기 사무실로 끌고 가서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김유신은 터진 입술을 매만지며 울음을 삼켰다. 그러고는 저에게 모든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육본에서 온 한 중령님과 짜고 군수품을 빼돌렸다고 자백하라고. 그렇게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마테오의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모든 죄를 김유신에게 떠넘기고 자신을 그 비리의 공범 혹은 주범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위의 눈에 공포와 함께 도끼가 서렸다. 저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3살입니다. 아빠가 도둑놈이었다는 소리는 듣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활동복 주머니에 넣어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USB 하나를 꺼냈다. 마 대령이 저를 잠시 창고에 가두고 자백서를 쓸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틈을 타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원본 장부 전체 파일을 여기에 복사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이 안에는 지난 5년간 마테오 대령이 빼돌린 모든 물품 내역과 그가 상납한 윗선들의 명단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김유신은 그것을 한설린에게 내밀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건네는 듯 했다. 중령님, 저는 이제 탈영병 신세가 될 겁니다. 제 군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걸로 저 괴물 좀 잡아주십시오. 제 딸이 군인의 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제발. 한설리는 김유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겁쟁이인 줄 알았던 이 젊은 장교는 아버지가 되는 순간 가장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군인의 남은 인생과 그의 가족, 그리고 썩어버린 군의 명운이 걸린 증거였다. 김대위. 한설린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자네는 지금 군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수행했다. 자네는 탈영병이 아니다. 자네는 이 군을 구할 내부 고발자이자 진정한 영웅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설리는 즉시 보안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자판을 두드렸다. 화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실체가 떠올랐다. 유류, 정비 부품, 전투 식량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최전방 부대로 가야 할 신형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까지 민간 업자에게 팔아넘긴 기록이 나왔다. 횡령액은 한설린이 추정했던 수백억을 훌쩍 넘어 천억대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특별관리명부. 제3군단장 박 장군님, 명절 선물 세트 현금 1억 원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김 장군님, 자제분 유학 자금 미화 30만 불 계룡대 무궁화 회관 운영 자금 지원 매분기 5천만 원. 꼬리가 아니라 몸통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육군을 지탱하는 핵심 지휘부가 마테오라는 마름을 통해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1월. 수가. 한설린조차 순간 호흡을 멈췄다. 이것은 17사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김대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한설린은 USB의 모든 데이터를 호국 감찰사령부의 비밀 서버로 즉시 전송하기 시작했다. 업로드 중. 막대가 차분하게 올라갔다. 자네는 지금 당장 이 부대를 빠져나가야 한다. 마테오는 곧 자네가 사라진 걸 알게 될 거다. 하지만 부대 밖은 어떻게? 이것 받아. 한설린이 자신의 지갑에서 비상용 카드키 한 장을 꺼냈다. 내일 새벽 4시 B게이트로 가. 그곳은 마테오의 구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가 가장 경계하지 않는 곳이다. 이 카드로 민간인 출입구를 통과해. 그녀는 종이에 주소 하나를 적어 건넸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낡은 서점 주소였다. 이곳으로 가서 눈 속의 기린을 찾으러 왔다고 말해라. 설린. 그녀의 암호명이었다. 그들이 자네와 자네 가족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거다. 이것은 호국 감찰사령부의 공식 명령이다. 호국 감찰 사령부 가면 알게 된다. 지금 당장 움직여. 휴대폰은 버려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김유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설린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는 눈물을 감추고 필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명령. 따르겠습니다. 충성. 김유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직후 한설린의 노트북에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원본 USB를 손에 쥔 채 차갑게 창밖을 바라봤다. 마테오가 곧 들이닥칠 것이었다. 황제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겠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지금부터 상대해야 할 것은 나약한 여군 중령이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의 암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뽑아든 호국의 사령관이라는 것을.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17사단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뭐야? 김유신 대위가 탈영을 해? 군수가 컴퓨터에서 원본 장부를 빼돌려서 도망쳤답니다. 육본에서 온 그 여자 중령이랑 짜고 그랬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모든 화살은 한설린 중령에게로 향했다. 오전 9시 정각. 한설린의 숙소 문을 헌병들이 거칠게 두드렸다. 한설린 중령. 사단장님 긴급 호출이십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한설린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사단장 소장이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테오 대령이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한설린 중령. 사단장이 그녀가 경례를 하기도 전에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자네가 부하 장교를 꼬드겨서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탈영까지 시켜? 여기가 계룡대인 줄 아나? 마테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왔다. 사단장님, 제가 어젯밤 김 대위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추궁했더니 글쎄 이 한 중령이 배후에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도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여자가 우리 번개부대를 음해하려 꾸민 짓입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김유신은 탈영병이 되었고 증거 USB는 그가 들고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설리는 주범이 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였다. 한중령. 사단장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를 군 기강 문란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네. 당장 자네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헌병대 조사를 받게. 사단장님, 저는. 한설린이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 어디서 변명이야? 마테오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장 저 여자를 포박하십시오. 육본에서 왔다고 봐줄 것 없습니다. 감히 사단장님 앞에서. 마테오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한설린이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을 즐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단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고 사단장의 비서실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저 밖에 3군단 제3보 병군단 헌병대장이 직접 오셨습니다. 뭐? 군단 헌병대장이? 마테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신의 비리 명부에 이름이 올랐던 바로 그 3군단이었다. 설마 그분이 날 도와주러 오셨나? 마테오는 내심 기대를 걸었다. 문이 열리고 군단 헌병대장 대령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중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따랐다. 충성, 군단장님. 이 아니라 헌병대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사단장이 당황하며 경례했다. 헌병대장은 사단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한설린 중령에게로 걸어갔다. 마테오는 헌병대장이 한설린의 수갑을 채울 것이라 생각하고 비웃음을 날렸다. 한설린 중령. 네. 헌병대장은 한설린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계급 대령보다 한참 아래인 한설린 중령에게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령님. 군단장님께서. 아니, 상부의 명령입니다. 한설린 중령님을 안전하게 상급부대로 모시라는 지시입니다. 뭐라고요? 사단장과 마테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다. 체포가 아니라 호위였다. 아니, 헌병대장. 이 여자는 지금 탈영 교사범. 마테오가 다급하게 외쳤다. 헌병대장이 마테오를 맹수 같은 눈으로 쏘아봤다. 마테오 대령.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자네가 어젯밤 탈영했다고 보고한 김유신 대위. 오늘 새벽 5시 우리 군단 사령부 정문으로 자수하러 들어왔네. 김 대위는 자네의 횡령 장부 원본을 군단 감찰실에 직접 제출했다. 자네가 자신을 협박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서와 함께. 마테오의 눈앞이 하얘졌다. 김유신이 비게이트가 아닌 군단 사령부로 도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럴 리가. 그 자식은 분명히. 그리고 헌병대장이 한설린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한설린 중령. 군단장님께서 중령님의 컨설팅 보고서를 시급히 대면 보고받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컨설팅 보고서라는 말에 마테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 잠깐. 헌병대장. 이건 오해야. 그 보고서는. 헌병대장은 마테오를 완전히 무시했다. 한 중령님 이쪽입니다. 한설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헌병대장을 따라 나섰다. 그녀는 사단장실을 나가기 직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넋이 나간 마테오를 돌아봤다. 그녀의 입가에 그가 처음 보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마테오 대령. 당신의 그 열정적인 환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 덕분에 보고서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문이 닫혔다. 사단장실에 홀로 남은 마테오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는 3군단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군단장은 오히려 한설린을 안전하게 빼내갔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가 자신을 덮치기 전에 핵심 증인을 확보한 것이었다. 군단장이 자신을 버린 것이다. 하지만 마테오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3군단장 역시 한설린을 중령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3군단장이 그녀를 데려간 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증거 기묘신의 USB를 회유하고 빼앗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한설린은 적의 속을 한복판으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반전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한설린 중령이 탑승한 헌병대 지휘 차량은 인천 17사단 사령부를 쏜살같이 빠져나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수도권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차량은 거침없이 동쪽을 향해 달렸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강원도. 그녀의 곁에 앉은 3군단 헌병대장 대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한설린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예우나 존중이 아닌 감시자의 냉혹함이 묻어났다. 차량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라디오도 대화도 없었다. 오직 엔진의 묵직한 구동음만이 정적을 메웠다. 한설린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마테오 대령의 절망적인 표정과 그를 버린 사단장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교차했다. 마테오는 꼴이다. 그는 자신이 황제인 줄 알았겠지만 실상은 거대한 카르텔의 가장 요란한 나팔수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카르텔의 핵심 특별관리명부에 적혀있던 첫 번째 이름. 제3보 병군단장. 육군 중장 박무진. 지금 그녀는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헌병대장이 말한 군단장님의 대면 보고는 거짓이었다. 17사단에서 자신을 합법적으로 빼내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그녀가 빼돌린 김유신 대위와 그가 건넨 원본장부. 3군단장 박무진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려 할 것이다. 김유신 대위가 군단 사령부로 자수했다는 헌병대장의 말은 한설린을 안심시키고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유신 대위는 지금쯤 호국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어젯밤 김 대위를 부천의 서점이 아닌 국방부 직할의 비밀시설로 직행시켰다. 3군단이 움직일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들의 동선보다 한 발 앞서 조치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원본 장부 데이터는 이미 계룡대의 호국 메인 서버와 국방부 장관에게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미끼가 되어 적진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차량은 경기도를 지나 험준한 강원도의 산악지형으로 접어들었다. 산악군단 무적의 상승 3군단. 대한민국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최정예 부대의 위용이 도로 곳곳의 표지판에서 느껴졌다. 몇 시간을 더 달려 마침내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거대한 3군단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다. 17사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삼엄한 경계와 압도적인 규모. 이곳이 한 사람의 장군이 사단 몇 개를 좌지우지하며 사적인 왕국을 구축한 심장부였다. 헌병대장은 그녀를 군단 본관의 가장 깊숙한 곳, 군단장실로 이끌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헌병대장과 한설린을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들어가시죠, 한중령.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자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첩첩산중의 강원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무실은 값비싼 서화와 각종 부대에서 진상한 상패들로 가득 차 군 지휘관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유력한 정계 거물의 집무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방의 주인 박무진 중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자네가 그 소문의 얼음 쏜 곳인가? 박무진 중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50대 후반 군복이 터질 듯한 다부진 체격에 인자함이라는 가면을 쓴 맹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설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육군본부 군수사령부 소속 한설린 중령입니다. 한설린은 완벽한 군인의 자세로 경례했다. 하하. 앉게. 박무진은 자신의 거대한 책상 뒤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그녀에게 손님용 소파를 가리켰다. 헌병대장에게 이야기는 들었네. 17사단에서 아주 큰일을 했더군. 마테오 같은 군의 암적인 존재를 속가내다니. 여군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용기야. 그는 여군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악센트를 실었다. 송구합니다.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임무라. 박무진은 고급시가 상자를 열어 하나를 꺼내 물었다. 그는 불을 붙이지 않고 그저 시가를 잘근거리며 그녀를 관찰했다. 그 임무라는 것이 군단장인 나에게 보고도 없이 내 관할 구역을 쑤시고 다니는 것도 포함되나?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다. 한중령. 자네가 확보했다는 그 자료. 김유신 대위가 빼돌렸다는 그 장부 말이야. 박무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거 아주 위험한 물건이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네도 봤겠지? 확인했습니다. 그래. 봤겠지. 박무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명단.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아. 마테오 그 미친놈이 자기가 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윗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거야. 그런데 만약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의 목소리가 낮고 음산하게 변했다. 우리 군 전체가 흔들려. 육군본부가 마비되고 국방부가 뒤집어져. 적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지. 안 그런가? 그는 한설린을 군을 걱정하는 대선배의 모습으로 회유하기 시작했다. 한중령. 자네가 진정으로 군을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한다면 그 자료는 여기서 처리되어야 하네. 내가 이 3군단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을 가장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엄중하게 처리하겠네. 그러니 자네가 가진 그 원본 자료 나에게 넘기게. 이것이 그의 본론이었다.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그녀의 손에 있을 원본을 확보하는 것. 한설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송구하오나 그럴 수 없습니다. 박무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는 군수사령부 소속입니다. 이번 컨설팅 임무는 군수사령관님의 직속 명령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모든 자료는 규정상 저의 직속 상관이신 군수사령관님께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중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규정? 박무진이 코웃음을 쳤다. 지금 이 상황의 규정을 따지자는 건가? 자네 눈에는 내가 중장으로 안 보이나? 이 3군단장이 6본의 일개 중령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인자한 가면이 벗겨지고 본래의 난폭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설린 중령. 내가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자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잊지 마. 나는 자네 군 생활을 오늘 당장 끝내버릴 수도 있어. 군단장님. 저는 시끄러. 박무진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마테오가 왜 체포된 줄 아나? 감히 내게 상납하던 돈을 중간에서 빼돌렸기 때문이야. 그놈은 내 손에 죽었어야 할 놈이라고. 그런데 내년이 감히 내 사냥감을 가로채고 이제는 나까지 물어뜯으려 해.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한중령. 김유신 대위가 가지고 도망친 그 원본. 어디에 있나? 모릅니다. 한설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대위는 저를 찾아와 마 대령의 협박 사실을 알렸고 저는 그를 상급 부대인 3군단 감찰실로 가서 자수하라고 조언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박무진이 소리쳤다. 내년이 헌병대장에게 김대위가 군단으로 자수했다고 흘렸다는 것 안다. 그놈이 너와 접촉한 직후 사라졌어. 내가 숨긴 게 틀림없어. 한설리는 이 상황을 기다렸다. 김유신 대위가 군단으로 자수했다는 헌병대장의 거짓말을 그녀가 역으로 이용하는 순간이었다. 군단장님, 그렇다면 김 대위는 지금 3군단에 없는 것입니까? 그녀는 순진한 중령을 연기하며 되물었다. 헌병대장님께서는 분명히 군단에서 그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무진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부하가 친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헌병대장 당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오자 박무진은 들고 있던 시가를 그에게 집어 던졌다. 멍청한 놈. 일 처리를 이따위로밖에 못해. 전현이 아직도 발뺌을 하잖아. 헌병대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한설린 중령. 박무진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자네가 입을 열지 않겠다면 입을 열게 만드는 수밖에. 여기는 계룡대가 아니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중령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지.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헌병대장. 당장 한중령을 군단 영창이 아닌 특별 손님 숙소로 모셔라. 거기서 보고서를 마저 완성할 시간을 넉넉하게 드려야지. 특별 손님 숙소는 3군단 내에서 악명 높은 비밀 고문 시설을 이르는 은어였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그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해. 식사도 물도 필요 없어. 그녀가 육본에 연락할 모든 수단을 차단해. 지금부터 한설린 중령은 3군단 작전 수행 중 실종된 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한설린에게 다가왔다. 가시죠, 중령님.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설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무진을 향해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군단장님, 오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박무진은 사냥감을 덫에 가둔 포식자의 오만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는 자신의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러 온 백수의 왕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인천 제17보병사단. 황제 마테오 대령은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한설린 중령이 3군단 헌병대장과 함께 사단장실을 유유히 빠져나간 직후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당연히 3군단장 박무진 중장이었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에이, 이 개자식이. 마테오는 수화기를 집어 던졌다. 박무진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는 단순한 버림이 아니었다.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한설린이라는 성가신 불똥을 잠재우고 모든 비리를 자신에게 덮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다음 전화번호를 눌렀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의 핵심 인물. 그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떡값을 상납했던 김 장군이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나야. 마테오. 17사단 마 대령이라고. 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다시 걸자 이번에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공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가 형님이라 부르며 구축했던 거대한 인맥,
그를 황제로 만들어 주었던 단단한 동아줄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마테오인데.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사무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그가 윗선들과 주고받은 모든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있었다. 김유신 대위가 빼돌린 것은 컴퓨터 파일이었지만 이건 그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원본 중의 원본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박무진이고 김장군이고. 그가 장부를 품에 안고 사무실을 뛰쳐나가려던 순간 끼익.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3군단 헌병대가 아니었다. 17사단 헌병대도 아니었다. 검은색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 헌병단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복장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도 붙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풍기는 살기는 마테오가 겪어본 그 어떤 부대보다도 차가웠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막한 인상의 육군 대령이 걸어 들어왔다. 마테오 대령.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육군본부 감찰실 특수조사과장이다. 그 대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 보였다. 육군 참모총장님 직권 명령이다. 마테오 대령. 자네를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협박 그리고 특수조사과장의 눈이 한설린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훑었다. 상관 모욕 및 성희롱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 상관 모욕? 성희롱. 마테오의 뇌가 정지했다. 그 계집년이 중령인데 내가 왜 상관 모욕이야? 이건 함정이다. 박무진 군단장. 그놈이 시킨 짓이지. 그가 품에 안은 장부를 방패처럼 치켜들었다. 이거 보여? 이거 하나 터뜨리면 너희들. 아니, 육군 전체가 날아간다고. 당장 참모총장님 연결해. 특수조사과장은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다. 마테오 대령.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그가 손짓하자 특임대원 2명이 마테오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꺾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마테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품에 있던 비밀 장부가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말하는 박무진 군단장님 그리고 군수참모부의 김장군님. 그분들이 어젯밤 참모총장님께 직접 자네의 비리를 보고하셨다. 거짓말. 그럴 리가. 자네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하더군. 조사과장이 장부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자네가 육본에서 온 한설린 중령에게까지 손을 대려 했다고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자네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그분들이 직접 건의하셨네. 마테오의 눈이 절망으로 완전히 풀렸다. 그는 버려진 것이었다. 아니, 꼬리로서 장렬하게 잘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마테오라는 가장 더러운 꼬리를 잘라내어 한설린이라는 위협을 달래고 동시에 자신들의 몸통을 숨기려 한 것이었다. 개자식들. 박무진. 김장군. 내가 너희들을. 시끄럽다. 조사과장이 수갑을 꺼냈다. 자네가 모욕했다는 그 한설린 중령 말이야. 자네 같은 잡범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더군. 우린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다. 무슨 소리야? 그년이 대체. 자네는 알 필요 없다. 자네의 군 생활은 오늘 여기서 끝이니까. 끌고 가. 안 돼. 억울하다. 억울해. 이 장부를 봐. 마테오 대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한때 17사단의 황제였던 남자의 마지막은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주인들에게 처참하게 사냥당하는 사냥개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특수조사과장은 바닥에 떨어진 비밀 장부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안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연결했다. 예,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마테오 대령 확보했습니다. 원본 장부도 회수했습니다. 네. 아, 이 장부는 가짜입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장부를 그 자리에서 소각 처리했다. 마테오가 목숨처럼 여겼던 비밀 장부조차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가짜 미끼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강원도 3군단 특별 손님 숙소. 한설리는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시멘트 방에 갇혔다.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겼고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다. 박무진 중장이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방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가 갇힌 지 정확히 6시간이 지났을 때 철컥 잠겼던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식판 대신 위성 전화기 한 대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창백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한중령님. 그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한설린에게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전화기를 내밀었다. 저 전화 받으셔야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아니 그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중령님을 찾으십니다. 한설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누구시죠? 저 합동참모본부 의장님이십니다. 한설린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드디어 마지막 몸통이 움직이는군. 박무진 중장은 마테오를 잘라내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한설 LIN이 계룡대로 보낸 원본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군 지휘부의 최정점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그녀가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중령 한설린. 전화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장군. 고생했네. 이제 호국의 깃발을 올릴 때가 됐어. 박무진의 덫은 오히려 그녀에게 호국 사령관으로서의 전권을 휘두를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 양구 3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박무진 중장은 밤새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서성거렸다. 합참의장과의 통화. 그것은 한설린 중령이 아닌 호국 사령관 한설린 중장과의 통화였다. 합참의장은 박무진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박 장군, 내일 아침 10시 3군단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호국의 공식 브리핑이 있을 걸세. 자네 관할 구역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박무진은 끝났음을 직감했다. 호국. 이름만으로도 군 내부의 모든 비리 세력을 공포에 떨게 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전설적인 그림자 조직. 그 수장이 감히 자신이 고문하려 했던 그 여군 중령이라니. 오전 9시 50분. 3군단 대회의실. 회의실은 이미 만석이었다. 박무진 중장을 필두로 한 3군단 참모진 전원, 그리고 긴급안보회의라는 명목으로 새벽같이 소환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 김 장군, 그리고 어제 마테오를 버리는데 동의했던 모든 특별관리명부 속 장성들이 불안한 기색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 회의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 단두대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합참의장의 소집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맨 앞줄 피해자 겸 참관인 자격으로 수갑을 차지 않은 마테오 대령도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꼬리 자르기에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박무진이 무너지는 꼴이라도 보겠다는 심정으로 도끼를 품고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모두 기립. 회의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고 단상 위로 조명이 쏟아졌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그녀가 걸어 들어왔다. 어제까지 입고 있던 얼룩무늬 전투복과 중령 한설린의 명찰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육군 장군 정복.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3스타의 번쩍이는 3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머리에는 장군용 정모를 쓰고 있었고 가슴에는 국방부 직속 호국 감찰사령부의 금빛 휘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송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호국 그 자체였다.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녀를 향해 본능적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박무진 중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마테오 대령은 의자에 붙은 듯 경례조차 잊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한설린 중장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모두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중령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군을 호령하는 사령관의 위엄이 담긴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 따위는 보지 않았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공포와 탐욕에 찌든 장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다. 나는 국방부 직속 호국 감찰사령부 사령관 육군 중장 한설린이다. 그녀가 자신의 금속 신분증을 꺼내 단상 위 카메라에 비추자 육군 중장 한설린이라는 글자가 양쪽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었다. 마테오 대령의 입에서 허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무게집년 중령 나부랭이라고 불렀던 존재가 자신과 같은 군단 장급의 삼성 장군이었다. 호국 사령부는 지난 수개월간 제17보병사단을 포함한 육군 군수사령부 전반의 구조적 비리, 그리고 이와 연루된 상급 지휘부의 범죄 행위를 내사해왔다. 한설린의 시선이 정면의 박무진 중장에게 꽂혔다. 박무진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할 수 없는 레이저처럼 그의 이마를 꿰뚫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부 지휘관들이 군수품을 횡령하고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하며 심지어는 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교를 협박하고 감금 살해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감금이라는 단어에 박무진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이에 호국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재가를 받아 오늘부로 이 자리에 있는 범죄 연루자 전원을 직위 해제 및 긴급 체포한다. 아니 증거도 없이. 장군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박무진이 벌떡 일어섰다. 한 사령관, 증거가 있나? 지금 대한민국 육군 장성들을 모욕하는 건가? 이건 반란이야. 증거. 한설린의 입가에 그녀 특유의 얼음 미소가 스쳤다. 증거는 당신들이 스스로 제공했다. 그녀가 손뼉을 치자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첫 번째 화면. 어젯밤 박무진 중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설린 중령을 향해 소리치는 영상이었다. 마테오가 왜 체포된 줄 아나? 감히 내게 상납하던 돈을 중간에서 빼돌렸기 때문이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중령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지. 헌병대장. 당장 한 중령을 특별 손님 숙소로 모셔라. 물도 주지 마. 박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전투복 단추에 박힌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두 번째 화면. 마테오 대령이 17사단 흡연구역에서 한설린을 협박하는 영상이었다. 무게집년은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들어. 침대 위에서도 그렇게 뻣뻣하게구나. 여자가 별 달려면 몸으로 때울 줄도 알아야지. 마테오 대령은 이제 공포를 넘어 실신 직전이었다. 세 번째 화면. 김유신 대위가 마테오에게 폭행당한 직후 한설린의 숙소에서 울먹이며 증언하는 영상.
그리고 그가 건넨 USB의 내용. 특별관리명부의 모든 이름과 금액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박무진 중장, 군수참모부 김장군. 명단에 있던 모든 장성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육군 중장 박무진. 한설린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국가의 예산을 사적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으며 부하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다. 그리고 감히 호국사령부의 사령관을 불법 감금하고 협박했다. 그녀가 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체포해. 회의실의 모든 문이 열리며 호국의 검은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장성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을 뜯어내고 수갑을 채웠다. 억울하다. 한설린. 내년이. 박무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한설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자네가 말한 실종된 중령은 여기 없다. 오직 자네를 심판할 사령관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테오 대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다. 마테오 대령.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계집년이다. 자네가 말했지. 여자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별을 단다고. 한설린이 자신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을 가리켰다. 이 별들은 자네 같은 부패한 군인들의 피고름을 밟고 서서 이 군을 지키겠다는 나의 각오다. 그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의 뒤로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정점에 달했을 뿐이었다. 강원도 양구 제3보 병군단 사령부 대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한순간에 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층부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몇 개가 무너져 내렸다. 단상 위에 홀로 남은 한설린 중장.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방금 전 자신이 심판한 그 어떤 장성의 별보다도 차갑고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호국의 수사관들이 비리 장성들을 모두 연행해 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텅 빈 회의실,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들, 주인을 잃고 넘어진 의자.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현장이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군단 사령부 전체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군단장과 참모진을 향해 경례를 붙이던 장병들은 이제 그들이 모두 검은색 호송 차량에 태워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를 한설린 중장이 걸어 나왔다. 그녀가 전투복 차림의 중령이었을 때 그녀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급 장교로 여겼던 모든 병사와 간부대. 그들은 이제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뒤섞여 있었다. 3군단 헌병대장은 이미 직위 해제되어 사령관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설린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호국 1호 지휘 차량에 올랐다. 사령관님,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서울 용산. 국방부로 간다. 뒤처리는 현장 지휘팀에게 맡긴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지듯 3군단 사령부를 빠져나왔다. 한설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상승 3군단의 위병소를 바라봤다. 대한민국 동부 전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창. 하지만 그 창의 손잡이는 가장 더럽게 썩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안 전화기가 울렸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한 장군. 보고받았네. 고생 많았어. 임무 완수했습니다. 연루자 전원 신병 확보했습니다. 육군이 발칵 뒤집혔네. 당장 내일 아침 조간 신문부터 시작해서 언론이 난리가 날 거야. 청와대에서도 직접 연락이 왔어. 한 장군. 후폭풍이 거셀 걸세.
장관님. 한설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기상 캐스터가 아닙니다. 저는 폭풍 그 자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패를 도려내는 자리에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다. 그래. 자네다운 대답이군. 서울에서 보지. 군사법원 재판 준비 빈틈없이 하게. 전화가 끊겼다. 한설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몇 주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청산의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성급 연쇄 비리 재판이 열렸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군의 치욕, 뿌리부터 썩은 별들의 전쟁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군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군 관계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재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 가장 앞자리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때 3군단을 호령했던 박무진, 그리고 17사단의 황제였던 마테오. 그들은 더 이상 빛나는 별을 단 장군과 대령이 아니었다. 모든 계급장이 제거된 초라한 수의 차림이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한 자의 절망과 도끼만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 마테오. 군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억울합니다. 함정입니다. 저 한설린이라는 여자가. 마테오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그는 한설린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군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증거를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 17사단 흡연구역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봐 한중령. 계집년은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들어. 침대 위에서도 그렇게 뻣뻣하게구나. 여자가 별 달려면 몸으로 때울 줄도 알아야지. 마테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마테오의 변호인단은 고개를 숙였다. 마테오는 스크린을 보며 사색이 되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저것이? 군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한설린 중령이 착용하고 있던 전투복 단추에 내장된 호국사령부 특수영상 기록 장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관인 한설린 중장, 아니 당시에는 하급자였던 한설린 중령을 상대로 얼마나 오만하고 불법적인 언행을 일삼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테오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계집년이라 모욕하고 희롱했던 모든 순간이 자신을 심판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다음은 박무진의 차례였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중령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지. 헌병대장. 당장 한중령을 특별 손님 숙소로 모셔라. 물도 주지 마. 군단장실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이 그의 살기 어린 표정과 함께 법정을 울렸다. 작전 중 실종이라는 명목으로 현역 장교를 불법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시도.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 반역에 준하는 중범죄였다. 박무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김유신 대위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USB의 내용.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횡령 내역, 상남 명부, 해외 계좌, 차명 부동산. 그들이 수십 년간 군을 좀먹으며 쌓아올린 부패의 바벨탑이 스크린 위에 낱낱이 펼쳐졌다. 재판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다. 재판부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무진. 육군 중장으로서 국가 방위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하였으며 부하 장교를 불법 감금하고 사례를 교사하는 등 군의 근간을 무너뜨린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다. 박무진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징역 35년. 사실상의 종신형이었다. 피고인 마테오. 상급자와 공모하여 군수품을 횡령하고 하급자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강요, 폭행을 일삼았으며 특히 여군 장교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희롱하는 등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바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안 돼. 안 돼. 억울하다. 한설린. 이 악마 같은 년. 마테오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법정에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별과 계급장, 명예, 그리고 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참교육이었다. 한설린 중장은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의 비명은 암세포를 도려낸 뒤 나오는 마지막 고름소리에 불과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호국감찰사령부 안가. 김유신 대위는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무진과 마테오의 판결 소식은 뉴스를 통해 들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은 이제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도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삼성 장군 정복이 아닌 간편한 육군 활동복 차림의 한설린이었다. 그녀는 계급장도 화려한 휘장도 없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다. 사령관님, 충성. 김유신이 본능적으로 일어나 경례했다. 한설린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가운 얼음 송곳 같던 눈에 오늘은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김대위, 뉴스 봤나? 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내가 아니라 김대위가 한 일이다. 한설리는 준비해 온 서류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봉투다. 김유신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전역 지원서와 함께 민간 기업 최고 경영자 명의의 채용 내정서, 그리고 새로운 신분이 적힌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자네와 자네 가족은 호국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아무도 자네를 찾지 못할 거다. 자네가 이룬 공적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다. 김유신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안정된 삶, 가족의 행복.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사령관님, 혹시 2번째 봉투는 무엇이? 한설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마치 그의 대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2번째 봉투다. 김유신이 2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전역 지원서가 아닌 단 한 장의 명령서가 들어있었다. 임명장. 육군 대위 김유신. 금일부로 국방부 직속 호국감찰사령부 작전분석과로 보직을 명함. 사령관 육군 중장 한설린. 김유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설린을 바라봤다. 사령관님, 저는 배신자입니다. 군의 치부를 드러낸 김대위. 한설린이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는 배신자가 아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외과 의사다. 그녀는 김유신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지 않다. 마테오와 박무진은 별을 달고도 군인을 모욕했지만 자네는 일개 대위의 계급으로 군인의 명예를 지켜냈다. 이것이 그녀가 그에게 그리고 이 군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이었다. 자네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군인의 명예. 그리고 자네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바로 호국이 추구하는 가치다. 이 사령부는 자네처럼 계급이 아니라 용기로 싸우는 군인들을 필요로 한다. 다시 한번 묻겠다, 김대위. 자네의 선택은 무엇인가? 김유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그리고 자신의 용기가 인정받는 순간의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한설린을 향해 평생 가장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육군 대위 김유신, 사령관님의 부름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한설린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다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에 숨겨진 호국 감찰사령부 사령관실. 한설린 중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부패의 몸통 하나를 잘라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패는 마치 히드라의 머리처럼 이곳을 잘라내면 저곳에서 다시 자라나려 할 것이다. 그녀의 책상 위로 새로운 파일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육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이지스함 도입 관련 비리 의혹 내사 보고서. 그녀의 눈이 다시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김대위. 이제부터 김소령인가? 예, 사령관님. 방금 진급심사 통과 보고받았습니다. 어느새 호국 사령부의 핵심 인재로 거듭난 김유신 소령이 늠름하게 대답했다. 다음 임무다. 이번엔 바다로 가야겠다. 한설린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계급을 가리지 않으며 부패가 숨어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육지이든 바다이든 하늘이든 그녀 호국의 사령관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